안녕하세요. 도시광부 대표 나용훈입니다. 도시광부는 탄소를 기반으로 한 클린테크 스타트업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그럼 저희 회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광부는 2016년도에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리고 롯데 엘캠프를 통해서 투자를 받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다른 스타트업 또는 다른 사회적 경제 영역과는 좀 다르게 기술 기반의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기업하고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의 형태로 협업 프로젝트를 상당히 다양하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저희 멤버는 총 7명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술자 중심으로 팀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 제품 디자인, 해외 마케팅을 보강을 해서 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기업부설 연구소 벤처기업 확인서를 획득을 해서 마찬가지로 일반 스타트업과 경쟁하고 있는 소셜 벤처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을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면 저희는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를 중심으로 소재화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커피 찌꺼기는 생활 폐기물 또는 사업장 폐기물로 간주가 되는데요. 커피 찌꺼기가 그동안은 대부분 버려지고 있었다는 점을 착안을 해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더 첨단 기능성 소재로 전환할 것인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 가장 큰 배경이 된 지점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연간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가 약 30만 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커피 찌꺼기는 그냥 버리게 되면 썩게 되고요. 썩게 됐을 때 메탄이나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가 발생합니다. 10만 톤 정도가 발생되는데 이건 자동차 배기가스로 환산을 하면은 12,000대라고 합니다. 저희의 소셜 미션은 커피 찌꺼기를 줄임으로써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지점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피 찌꺼기는 일반인들이 보기엔 그냥 쓰레기입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기술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다공성 물질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탄소가 잔뜩 들어있는 그런 소재인데요. 탄소가 상당히 낯선 단어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숯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면은 첫 번째 52% 카본이라고 써놓은 것들이 커피 찌꺼기를 의미를 하고요. 커피 찌꺼기는 일반 목재보다 탄소 함유량이 많습니다. 일반 톱밥 같은 경우는 48% 정도가 되는데 커피 찌꺼기는 약 52%로 기본적으로 탄소 함량이 높고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미세한 구멍들이 많습니다. 탄소에 미세한 구멍이 많다는 뜻은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흡착할 수 있는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커피 찌꺼기를 고기능성 흡착 소재로 전환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도시광부가 개발한 제품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탄소는 기본적으로 탈 수 있는 성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에 우리나라 최초, 세계 최초로 커피 찌꺼기로 만든 커피숯이라는 제품을 시판을 하게 됐고요. 마찬가지로 탄소는 태울 수 있기 때문에 난방용 연료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 밑에 보시는 부분은 이제 흡착제라고 저희가 표기를 했습니다. 흡착제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공기를 정화하는 방식, 물을 정화하는 방식인데 저희는 공기 정화 쪽에 초점을 두어서 공기 정화용 탄소 필터를 제작을 하였고요. 2019년, 20년, 2개년 동안은 그 탄소의 기능성을 좀 더 강화시켜서 바이오탄소는 화장품이나 그리고 헬스케어 제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성 제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기술 중심의 회사다 보니 설비, 장비, 장치, 공장 이런 단어들이 저희한테 상당히 친숙한데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저희 공장에 설치된 장비입니다. 커피 찌꺼기를 수거를 해서 그 커피 찌꺼기를 가공하는 장치고요. 현재 저희 인천에 공장을 두고 있는데 이 장비를 통해서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설명이 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은 그 탄소 안에 있는 미세한 구멍들을 마음대로 디자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학적으로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크기를 크게 할 수도 있고요, 작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구멍의 벽의 두께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얻게 되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오염물질, 오른쪽에 사례를 들었는데요. 암모니아, 벤젠, 포르말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톨루엔과 같은 유해 물질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보시는 그 공인성적서를 보면은
평균 96% 이상 제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음을 저희가 획득하였습니다. 도시강부는 소셜 벤처입니다. 단순히 커피 찌꺼기만을 없애는 게 목적은 아니고요. 커피 찌꺼기를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 하나와 커피 찌꺼기를 통해서 얻어지는 첨단 소재를 획득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유한 기술을 통해서 저희는 지자체 또는 민간 기업과 상당한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저희가 커피 찌꺼기로 난방용 연료를 제작하는 그런 사업을 서울시와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날씨가 추울 때는 에너지 빈곤 계층이 항상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저희는 바이오 에너지, 커피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 에너지를 제작한 후 커피 연료를 태울 수 있는 난로와 함께 에너지 빈곤 가구 분들에게 제공한 사례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커피 찌꺼기 36톤을 수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커피 연료를 18톤을 생산을 해서 에너지 빈곤 가구 30개소를 지원한 사례입니다. 이때는 그 지역에 있는 서울시 지역에 있는 카페를 직접 방문을 해서 저희가 수거를 하였습니다. 네, 2018년도 협업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는 저희가 공기 쪽에 초점을 잡아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서울시와 구미시의 협업으로 환경 취약계층인 청소년들의 환경 체험 교육을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커피 찌꺼기로 만든 탄소 필터가 적용된 공기청정기를 저희가 디자인을 해서 구미시에 있는 학생들 50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체험 교육을 실행을 했습니다. 이 DIY 공기청정기의 특징은 누구나 쉽게 3분 이내에 제작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커버는 플라스틱 대신 친환경 재생 종이로 커버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팬, 그리고 저희가 제작한 탄소 필터, 그 다음에 헤파 필터로 결합된 아주 단순한 구조에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기청정기로 청소년 환경 체험 교육을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서울시에서는 약 3톤의 커피 찌꺼기를 수거를 한 바가 있고요. 네, 2019년에는 저희가 공기 쪽에 계속 특화를 하다 보니 협업 사례 형태로 일자리 창출 사업과 같이 연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는 그림이 저희가 개발한 커피 숯 탈취제고요. 그 커피 숯 탈취제를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과 연결을 했는데 약 어르신 40여 분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커피 찌꺼기는 약 10톤이 절감이 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실제 수제 형태로 패브릭 타입의 탈취제를 제작해서 폭스바겐과 같은 또 SK와 같은 그런 큰 회사한테 저희가 납품한 사례를 레코드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프로젝트는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서울시와 함께 지하철에 있는 화장실 탈취제 용도로 제품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단순히 제품만 개발한 게 아니라 시민 참여형 프로젝트로 이른바 도시전환랩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개요를 설명드리면 전철역 근처에 있는 커피 찌꺼기를 직접 저희가 수거를 한 후에 인천에 있는 공장에서 탈취제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제작된 탈취제는 다시 지하철에 있는 화장실에 적용되는 그런 사례이고요. 현재 상반기에는 공덕역을 중심으로 진행을 한 바가 있고 하반기 현재는 공덕역, 신촌역 그리고 합정역까지 3개 역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탈취제 효과가 좋다고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해주셔서 동물보호소, 애견 카페, 동물 카페 등으로 현재 저희가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광부는 도시에서 버려지는 커피에서 가치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경제적인 목적만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어렵지만 사회적 임팩트, 소셜 임팩트를 계속 매년 추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패션 디자이너들의 사회 진출과 건강한 패션 산업을 꿈꾸는 라이르트 대표 신민정입니다. 오늘 만나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아직 창업하는 사람으로서 제 강연이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최대한 작은 인사이트라도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제 경험을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제 PT는 이미 받은 사전 질문 토대로 진행됩니다.
일단 먼저 라이루트를 좀 소개를 하자면요. 라이루트는 청년 디자이너들이 올바르게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자립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디자이너 인큐베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 상반기에는 약 4년 동안 인큐베이터를 운영하며 얻은 제조 역량을 토대로 업사이클 신소재 개발 사업을 확장하며 현재 라이루트는 인큐베이터 사업과 신소재 R&D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디자이너들의 자립 문제와 동시에 환경 문제를 해결하며 건강한 패션 산업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 시작 스토리는 라이루트 초기보다는 그린 산업 주제에 맞게 최근에 확장한 업사이클 신소재 사업 시작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패션 분야에서 활동하다 환경 분야로 넘어오게 된 이유는 제조업을 하다 보면은 패션과 환경은 매우 깊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옷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안에서 정말 많은 쓰레기가 배출되기도 하고 실제로 쉽게 옷을 소비하고 버려지는 그런 패스트 패션이라는 문화로 인해서 패션 산업이 쓰레기를 가장 많이 만드는 산업 2위를 차지하며 정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제조업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패션 쓰레기들을 접하게 되었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잉여원단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버려질 위기에 있는 잉여원단을 활용하여 옷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2016년부터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는데요. 막상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결국에 우리가 재활용해서 만든 제품도 버려져서 또 다시 쓰레기가 되더라고요. 결국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닌 이 패스트 패션을 없애는 게 쓰레기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파타고니아의 경영 이념과 동일하게 좀 견고하게 잘 만든 옷을 만들어서 좋리고 슬로우 패션 문화를 확산시켜 가자라는 생각을 하는 시점에 너무 운 좋게 좋은 대표를 만나서 전지막 필름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전지용 필름은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그 보호막 필름인데요. 이 필름이 매월 100만 스퀘어미터씩 버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것을 종량제로 환산했을 경우에 거의 월 240만 개의 플라스틱 봉지가 매월 버려지고 있는 것이었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이 필름의 기능은 세계적인 원단 기업인 고어텍스에서 사용하는 멤브리움 필름과 거의 동일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었고 실제로 매우 고기능의 소재였어요. 그래서 이 소재를 처음 접하자마자 이것을 의류 소재로 만들면 정말 견고하고 튼튼하고 오래 입을 수 있는 소재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지사의 연구개발 전담 부서를 설립을 하였고 그리고 그동안 회사가 모은 자본금으로 이 사업을 함께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좋은 인재를 찾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를 했고 현재 3차 시제품 테스트까지 완료하였고 사업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업사이클 신소재 개발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필름을 리유즈함으로써 이제 재생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며 플라스틱을 줄여나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견고하고 튼튼한 소재를 만들어서 슬로우 패션이라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을 미션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의 어려움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사실 사업을 시작하면은 대부분 모든 것들이 어려운데 가장 힘든 것은 바로 좋은 인재를 회사에 들이는 것입니다. 저는 사업 초기 때 이제 자본 확보랑 사업 모델을 구축하는 데만 힘을 쓰다 보니까 좋은 인재를 섭외하는 그런 단계를 지니지 못했어요. 막상 3, 4년 차 어느 정도 성장 단계가 됐을 때 이 부분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결국 좋은 인재가 회사에 있어야지만 성장 가능해진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고 다시 초기로 돌아가서 좋은 팀원을 만들고 구축하는 데 시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 초기시라면 반드시 좋은 팀원을 먼저 회사에 들이라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기업만의 운영 방식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라이루트가 5년 동안 좀 탄탄한 자본금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딱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자금 관리에 있어서는 매우 지독한 쫌생이가 되는 것. 대부분 대표들이 첫 사업을 시작할 때 자본금의 100%를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만들고 홍보하는 데 다 소진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완벽한 상태로 만들어서 세상에 내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은 너무 잘 알지만 실제로 돈을 많이 투자해서 잘 만든 제품이 시장에 나오는 순간 바로 흠이 보이기도 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해주지도 않고 않을 수도 있고 또는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지 않은 제품일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래서 첫 제품이나 서비스에는 반드시 효율적이게 자금을 나눠서 사용해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1,000만 원의 자본금이 있다면 라이루트 같은 경우는 반드시 30% 6개월 동안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30%를 제외하고 70% 자금 안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파일럿 테스트의 제품을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결국 모든 제품이나 서비스는 시장에 내놓고 나서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보완이 되어야 되고 또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자금 관리를 정말 잘 해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사실 대표가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잘 해야 되는 건 효율적으로 자금을 어떻게 쓰는지 그것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을 만드는데 너무나 많은 자금을 다 투입하기보다는 좀 효율적으로 빠르게 만들어서 테스트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비용만 사용하라는 말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아끼라고 해서 막 팀원들이나 뭐 개인 밥을 먹는데 아끼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팀원 회식에 있어서는 절대 돈을 아끼면 안 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금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 분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내 사업에만 그치지 않는 것. 라이루트는 한 4년 동안 제조업에서 활동하다 보니 제조 노하우라든가 아니면은 그 생산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라이루트의 역량이었는데 제 주위에 있는 제 산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진 노하우나 경험은 역량에서 대부분 그쳤어요. 근데 제가 이 역량을 가지고 다른 산업 분야로 넘어갔을 때 그때 이 역량이 경쟁력이 되고 차별점이 되더라고요. 라이루트를 3년 차 운영했을 경우에 한참 그 공유 오피스가 되게 유행을 했었고 저희가 이제 제조업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와서 패션으로 특화된 작업 공유 서비스를 런칭을 했습니다. 그냥 부동산업에 저희가 가진 역량, 패션을 접목했을 뿐인데 지금은 홍보 비용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도 계속해서 고정 수익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 모델이 된 사례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번에 바로 확장한 신소재 개발 사업입니다. 맨 처음에 이 필름을 접했을 때 그 산업 분야의 사람들은 이걸로 어떻게 소재를 만들어 불가능해 라는 소리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가진 노하우와 역량으로서는 충분히 가능성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패션의 산업에 접목을 해서 이제 의류 소재로 만드는 작업을 했는데요.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고 많은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으면서 되게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업 분야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내 분야에서만 그치지 않고 타 분야로 내 분야를 접목시켜 가는 그런 작업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내가 가진 역량이 내 분야에서는 그저 역량일 뿐이지만 이게 다른 분야로 넘어갔을 때는 확실히 차별점이 되고 경쟁력이 되고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하지만 반드시 이 전제가 있어야 돼요. 내 산업 분야에서만큼은 절대 꿀리지 않을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선 다른 산업 분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후배 그린 사회적 기업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냐는 질문이 있었을 때 저는 정확한 내 역할을 알고 사업을 시작하면 좀 더 수월할 거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나는 실무자에 가까운가 아니면 경영자에 가까운가를 좀 먼저 파악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은 경영자랑 실무자라는 두 부캐를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것을 되게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막상 이제 사업의 성장 단계가 다가오면은 내 역할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게 작용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실무자 쪽에 가까우면 경영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회사로 데리고 함께 하는 것을 너무 추천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사업 초기 때 많은 컨설팅 회사를 가면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경영자와 실무자가 만나면 회사의 성장 시너지는 4배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수월하게 아니면 좀 더 쉽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영자와 실무자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역량을 가진 그 경영자 또는 실무자를 회사에 데리고 오는 작업을 하면은 좀 덜 고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의 비전은 건강한 패션 산업을 조성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글로벌 패션 에이전시가 되는 것이 라이루트의 비전입니다. 청년 디자이너들의 자립 문제를 해결하면서 국내에서도 해외처럼 좋은 디자이너가 배출될 수 있는 그런 산업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일단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는 좋은 소재로 만들어서 대를 이어 입을 수 있는 옷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슬로우 패션이란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중심이 되는 그런 회사가 되고자 하는 게 저희 라이루트의 두 번째 미션입니다. 올바른 방향을 선도하며 건강한 패션 산업을 만드는 것이 라이루트가 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오늘 여기서 얘기한 제 비즈니스 모델이 당장 내일 없어질 수 있는 게 저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거를 잘 알아가지고 정말 진심을 담아서 응원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강연할 기회가 주어진 만큼 저 또한 좋은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언젠가는 사업적으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드락 공작소 대표 이운정입니다. 우드락 공작소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도심 속 나무 놀이터라는 목표를 가지고 목재 문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하고 있어요. 네, 하면서 경력 단절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또 버려지는 목재 같은 걸로 다양한 업사이클링 교육을 해서 그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내 취약계층 생활가구 같은 건 기부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적 기업이 처음에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고 시작해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어차피 제가 사회적 기업 이전에 하던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관내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재밌는 일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이제 아시다시피 교육 서비스가 주 목적인 사업이에요. 근데 교육 서비스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서울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기관이나 기업 같은 경우는 강사비라던 게 별도로 측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회사로 들어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강사를 직접적으로 고용하기 되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저희가 직원을 고용하면서 다시 기관에서 비용을 받고 하다 보면 이중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제 원하는 일자리 맞춤에 참여를 하고 싶은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럼 뭐 제게 고민이 많았었는데 좀 3년 정도 예비 사회적 기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는 마음을 비우고 다른 걸로 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어요. 별도로 저희가 뭐 차별화된 건 잘 모르겠는데 매년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아이템 같은 걸 계속 꾸준히 개발은 하긴 해요. 하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조금 더 샘플들도 많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많은 데다가 제가 기존에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했던 기업에서 공모 사업을 좀 많이 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접목을 해서 조금 더 쉽게 좀 안착한 것 같기는 해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차별화는 없고 그냥 열심히 정직하게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환경 이슈와 함께 정기적으로 원래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업사이클링 교육을 매년 하고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업사이클링 교육은 환경실천연합회랑 같이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거는 관내에서 이제 버려진 나무나 저희가 작업하다 남은 나무들 같은 경우를 모아서 폐목재를 활용한 장난감 만들기 페스티벌을 원래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안 됐어요. 그게 코로나 때문에 많이 멈췄죠. 그런 부분에서. 네. 제가 예비였다가 지금 인증을 가는 기간에 있어요. 원래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가지고 인증 가야 되나 마나 한 3개월, 4개월 정도를 넘게 고민을 했었는데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혼자 일한 게 아니라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랑 같이 컨소시엄도 활동도 많이 했었고 그 자활 같은 경우는 제가 컨설팅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일보다 뭐 그런 비용적인 부분보다는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인증을 가서 된다는 인증을 가서 지금처럼 하는 것처럼 같이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혼자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솔직히 잘 안 되더라고요. 주위에 도움이 많았어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 같고 그래서 인증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어떤 비전이나 목표를 가지고 막 정해놓은 틀에서 이제 움직이진 않았어요. 이제 하다 보니까 많이 뻗쳐나간 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늘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코로나 문제가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뭐 너무 수업도 취소도 많이 되고 지금 한 8개월 가까이를 아예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그냥 우직하게 정직하게 가고자 하는 길을 가다 보면 열심히 지금처럼 좀 더 나은 사회적 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들 제품은요, 스칸디아 모스를 활용한 친환경 가습기라는 건데요. 요 스칸디아 모스를 여기 채울 거예요. 채울 건데 그 전에 스칸디아 모스가 어떤 건지 먼저 알고 넘어가고 오늘 재료 준비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희가 드린 재료는 요 선인장 모양 틀이랑 여기 받침대 틀 그리고 모스 또 이런 오너먼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요게 하나 그리고 랜덤으로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고 본드가 들어가 있고 이런 스티커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스티커는 하나씩만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랜덤입니다. 그리고 이런 스틱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로 오늘 작업을 다 할 거예요. 스칸디아 모스는 술록이끼라고도 하죠. 이걸 전문으로 취급하는 이제 공예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희는 목재가 주다 보니까 이걸 전문으로 취급하진 않아요. 그래도 업사이클링이라던가 아니면 환경 문제 때문에 같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자, 스칸디아 모스는 침엽 수림에 자라다 보니까 이렇게 이 중간중간에 이런 솔잎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이걸 다 제거를 해주는 게 좋고 제가 잠깐 이렇게 빼놓은 사이에 벌써 건조해졌어요. 여기는 엄청 건조해져가지고 얘가 딱딱해지면 욕실 같은 습도가 높은 곳에 놓고 얘를 한참 두면 다시 뽀송뽀송해져요. 그러면 그때 다시 내가 원하는 곳에 내놓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만들어 볼게요. 자, 사포를 저희가 안 드렸어요. 1차 사포에 되어 있어가지고 사포가 필요 없어가지고 드리지 않았는데 혹시나 사포를 갖고 계시면 사포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굳이 안 하셔도 되니까 지금 바로 작업을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물리고 물려놓고 먼저 저는 이런 찌꺼기를 제거해 보겠습니다. 다 제거해야 더 좋은 것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굳이 저희가 이게 양이 너무 많아요. 여기 들어갈 것보다 반 정도만 들어가도 되는데 일부러 많이 드렸으니까 버리지 마시고 작은 바구니에 담아 두셔도 되고요.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은 제거를 해주실 텐데 제가 하기 힘들면 저는 잠깐 핀셋을 준비했는데 핀셋으로 이렇게 골라내셔도 돼요. 많아요, 생각보다. 요즘에 얘는 미네랄 보존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물을 주게 되면 깨져요. 깨지면 썩게 되니까 절대로 물을 주시면 안 됩니다. 환경 문제 때문에 많이 쓰기도 하죠. 대구 지하철 역사 같은 경우는 많이 깔려 있어요, 이게. 전 아까 전에 대충 골라놔가지고 지금 많이 안 보여요. 찌꺼기 되게 많이 떨어지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지저분한 부분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숨기는 게 제일 좋고 얘는 납작하게 깔아주는 게 아니라 볼록하게 되어 있는 게 좋기 때문에 굳이 버리지 않으셔도 돼요.
자, 저 다 골라냈고 약간 여기서 지금 건조해져 딱딱해진 부분들 제가 빼놓을게요. 그냥 나중에 쓰게. 찢을 때는 이렇게 뜯는 게 아니라 결 따라서 찢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만 살짝 꺼내 놓을게요. 쓸 것들만 골라내 주시면 됩니다. 집중하다 보면 아무 얘기도 안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지저분한 부분들을 조금 치워놓고 시몬 깔고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본드를 2개를 드렸어요. 혹시 모자랄까 봐 2개 드렸으니까 사용하시다 모자라시면 다른 거 쓰시면 됩니다. 자, 본드 뚜껑을 열고 이제 여기 이 틀 안에 모두 발라줄 거예요. 발라줄 때는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잠시만요. 안에 흐를까 봐서 마개가 들어가 있어요. 마개를 떼야 되는데 자, 마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마개를 빼시고 다시 뚜껑을 닫고 작업하시면 돼요. 이렇게 전 필요한 부분이 일단은 이 정도니까 이렇게 바를게요. 바르고 이 벽 사이사이까지 다 발라줘야 나중에 붓기가 쉬워요. 전체적으로 다 바르게 되면 작업하는 도중에 굳는 수가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만 발라가지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먼저 미리 해놓으셨으면 다 발라놓고 빠르게 작업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전 디자인 없이 그냥 가는 거라 가지고 본드 하기 전에 어떻게 깔 거다 미리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작업할 수가 있어요. 꼼꼼하게 잘 발라주셔야 잘 붙겠죠. 스칸디움 무스는 요즘에 워낙 많이 수업용으로 사용하셔가지고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양이 너무 많으니까 얘를 먼저 끌고 내려올게요. 모스를 붙일 때 그냥 막 덕지덕지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윗 부분끼리 여기 지저분한 곳이니까 막아주면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훨씬 깔끔해지겠죠. 그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조금씩 떼서 한다면 찢어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넣으면 되겠죠. 그냥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스칸디움 모스에도 본드를 조금 바르고 자, 너무 꾹꾹 누르지 마시고요. 살짝만 눌러 놓으시면 돼요. 양이 너무 많아요, 지금. 좀 떼고. 그리고 여기 벽 라인이 잘 살아야 훨씬 예쁘고 깔끔하게 나와요. 살짝 떼놓으시면. 그리고 다음 것도. 자, 넣는 거는 어떻게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조금 더 풍성하게 보일 수 있는 게 좋아요. 그냥 얘 건조해지면 딱딱해지면서 주저앉아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너무 납작하게 해버리면 쑥 꺼지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조금씩 하셔가지고 저는 이걸 채우고 넣을게요. 이게 공기 중에 습도도 조절하지만 떠다니는 미세먼지를 거기 흡착시키는 효과도 있어가지고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인테리어 소품들로 해가지고 비싸죠, 근데.
저는 아직 디자인을 안 하고 하는 거라서 필요한 부분에 본드를 조금씩 집어넣으면서 작업할게요. 그냥 작업하는 방법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너무 풍성하게 났어. 자, 저는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계속. 자, 작업하시는 분들도 이 라인을 잘 살려주시는 게 제일 예뻐요. 그리고 혹시나 페인트 같은 걸 하고 싶으시면 작업하기 전에 먼저 페인트를 해주시고 얘를 붙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얘를 붙일 때도 너무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붙이지 마시고, 만약 코팅이 가능하면 코팅하고 붙이는 게 좋아요. 나무가 습기를 많이 먹어버려가지고 빨리 건조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 저희가 원래 목공을 하는 곳인데 망치 소리가 막 있다가 이렇게 너무 조용하니까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같이. 같이 붙는 부분에는 본드 살짝 해주시면 다시 따라붙어요. 너무 누르지 말고 살짝만 눌러 놓으시면 알아서 붙으니까 꾹꾹 누르지 마시고요. 다 완성된 후에 무거운 걸로 살짝 얹어 놓으시면 돼요. 똑같이 지금 부서질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뺄게요. 너무 건조해서 딱딱해져가지고. 자, 말씀드렸지만 순서는 제가 하는 대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미리 디자인 해 놓으셨으면 다 본드를 바르시고 빠르게 세팅을 하셔도 돼요. 빈 부분들을 조금씩 채워주면 되겠죠. 이 부분 조금 더 채울게요, 여기는.
들어가서 저는 이렇게 채우는 건 마무리 지을게요. 이렇게 자꾸 떨어지. 본드 붙여놓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살짝 눌러 놓으시면 붙을 거예요. 이런 걸로 살짝 눌러 놓으면 돼요. 목공 본드는 붓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3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3분, 5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조금 붙여 놓으시면서 자, 마무리를 짓고요. 저는 아직 덜 마른 상태이긴 하지만 다음 작업을 위해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끝이 났으면 이제 여기를 꾸며야 할 텐데 여긴 조금밖에 안 필요하니까 살짝 밀어 놓을게요. 색상이 너무 지저분해서 조금 치우고. 자, 얘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들어갈 거라서 여기 옆을 채워주셔야 되겠죠, 같이. 그러면 얘를 다시 본드로 붙이거나 아니면 본드를 붙이기 싫으면 그냥 두셔도 됩니다. 저는 본드를 다시 붙일게요. 움직이지 않게. 제가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위치를 잡는 거는 중간에 잡아도 되고 이렇게 중간에 잡아도 되고 아니면 옆으로 와도 상관없겠죠. 전 중간에 잡고 작업을 할게요. 자, 떨어질 수 있으니까 꼭 선인장은 붙으면 다음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짜신 다음에 똑같아요. 방법은 여기에 조금씩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홀수처럼 표현할 거예요. 작업 자체가 어렵거나 하진 않으니까 굳이 뭐 별다른 순서에 대한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원하는 대로 컬러만 맞춰가지고 잘 붙여주시면 돼요. 너무 꾹꾹 누르지 마시고요. 집어넣을게요.
작업하는 과정에도 얘가 지금 계속 부서지고 있어요. 너무 건조해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눕힐 때 살짝 해놓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여기 덜 말랐어요. 충분히 마를 시간이 필요한데 덜 마른 상태 작업을 해가지고 뜰 수 있어요. 이건 작업하시면서 시간은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 후에 저희가 이런 오너먼트들을 랜덤으로 드렸어요. 요거는 어디에 붙일 거냐면 손으로 색깔 뗀 후에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둘러주세요. 떼고 살짝 둘러서 원하는 데 붙여주시면 돼요. 저는 그냥 여기에 붙이겠습니다. 여기에 붙여놓고, 자, 그리고 이런 스티커도 제가 드렸어요. 하나씩 드렸으니까 이런 거는 떼서 앞에 붙여주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는데 이 오너먼트는 어디 쓸 거냐면 그냥 똑같이 원하는 곳에 붙여주시면 돼요. 여기에 딱 붙여줄게요. 자, 만드는 분의 성향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작업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되면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완성하신 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하는 곳에 두시면 되는데, 조금만 건져야 돼요. 딱딱하게 굳으니까. 굳을 때는 욕실 같은 습한 곳에 잠깐 넣어 놓다가 밖으로 꺼내서 다시 뽀송뽀송해질 거예요. 3년에서 5년 정도 간다고 하니까 환경에 잘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의 체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라고 합니다. 21세기 들어와서 가장 세계적인 화두가 환경의 문제인 거고요. 이제 이 환경을 지키면서 경제 산업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화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EU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많은 선진국들이 순환 경제 시스템을 통한 이 산업 활성화를 다양한 각도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순환 경제 사회로에서 어떤 산업 활성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러한 산업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가 우리의 지금 현재 과제입니다. 자,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그 순환 경제를 우리 산업과 접목하면서 환경도 지키고 산업도 활성화시키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전략들 함께 논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던지는 화두는 티셔츠가 된 페트병입니다. 우리가 페트병 그러면 지금까지 아주 단순한 재활용을 생각했겠지만은 페트병은 다양한 우리 사회의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무한한 자원인 거죠. 이러한 자원들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사회적으로 아니면 지리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그렇게 좋은 조건은 아닙니다. 즉 이야기하면 주변은 외세가 굉장히 강대국들이 있고 그다음은 내부적으로는 국토가 좁은 거죠. 그리고 인구도 많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이제 그 효과, 성과, 장점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부지런해 줄 수밖에 없고 그 노력을 다른 나라보다는 굉장히 더 많이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단점이라면 경쟁이 너무 심하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이제
저본국토의 인구가 많다 보니까 폐기물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 이런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폐기물 관련해서 제도가 굉장히 많이 선진화된 것,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 이런 목차 속에 있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회 여건 속에서 폐기물 한번 볼까요?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구는 적고 인구는 많고 국토는 적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민주화라는 이 선진화된 제도를 만들어내면서 굉장히 이제 경제가 활성화됐다. 경제 활성화 또 하나 소비를 촉진시켰다. 이런 거고, 폐기물이 증가됐다. 또 하나는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졌다.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졌다라는 거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그 개인 이기주의적인 부분과 나의 권리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장점은 뭐 지방자치를 이렇게 실현하고 정치에 우리가 이렇게 참여, 시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나의 어떤 그렇게 그 권리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주장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사회가 발전한다라는 거죠. 국제적으로 이제 폐기물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국제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한국의 그 폐기물 정책은 굉장히 우수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하지 못한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뭐 쓰레기 종량제 전국적으로 실시한 거, EPR도 다양한 품목대로 이렇게 EPR을 만들어내는 거, 뭐 음식물 분리 배출, 자원화, 뭐 이러한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진짜 하지 못하는, 선진국들도 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나라가 해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국제적으로서는 굉장히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칭찬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에서는 쓰레기를 많이 발생시키는 상위 그룹, 세계 4위라는 거죠. OECD 국가 중에서. 그리고 플라스틱 사용량도 전 세계적으로 1위다. 이런 것들이 좀 불명예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폐기물 관련해서 제도는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전 세계적 지금 현재 그 가장 심각한 문제는 플라스틱 문제입니다. 불과 플라스틱이 만들어진 거는 1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100년도 되지 않은데 이 플라스틱 사용량이 인간의 삶을 쾌적하게 만든 반면, 또 하나는 지구의 환경을 돌이킬 수 없는, 오염으로부터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이런 문제를 만들어낸 거죠. 점점 플라스틱 양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한 플라스틱은 우리가 충분히 잘 수거를 해서 재활용을 했는가, 안전하게 처리를 했는가라고 본다 그러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더 많은 플라스틱을 만들어 놓고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재활용량은 굉장히 미미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되지 못한 플라스틱들은 어디엔가 행방불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방불명된 플라스틱들이 지금 누구를 공격하느냐? 바로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플라스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지키고자 할 때는 바로 행방불명된 플라스틱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행방불명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바로 순환 경제를 통해서 우리의 산업 활동을 확대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 문화를 통해서 얼마나 쓰레기를 만들지 않고 자원으로 만드는가, 이게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그 속에서는 저는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여러 가지로 시범적으로 뭐 사업을 하기도 하고 실험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책을 확대시키는 것들이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플라스틱 다시 한번 볼까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약 한 70년 동안 약 83억 정도의 플라스틱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것들은 5%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플라스틱,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은 앞으로 대부분 그 사회적 기업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왜 이렇게 플라스틱들이 많이 사용됐을까요? 점점 갈수록 또 심해질까요? 그거는 인간의 편리성인 거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은 좀 더 편리하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걸 고민을 하다 보니까 플라스틱의 사용량이 점점 증가하는데, 우리가 질레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질레트 하면 면도기죠. 이 질레트를 발명한, 면도기를 발명한 질레트가 어느 날 이렇게 자기 상사한테 야단을 맞습니다. 좀 아이디어를 내라.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아이디어를 내라. 그래야 우리가 장사가 된다.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쓰고 버릴 수 있는 것들을 발명을 많이 해라. 다양한 분야에서 제품에서. 그러면 많은 고객들이 사러 오고 우리는 돈방석에 올라갈 것이라고 아침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질레트가 매일매일 고민하다가 어느 날 이제 면도를 하다가 딱 이제 고민을 멈췄죠. 그래. 면도기를 일회용품으로 만들자. 이런 고민들이 사라지면서 면도기가 일회용품으로 나오는 순간 모든 제품들이 일회용품으로 생산 가능한 제품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일회용품의 제품들이 확산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원을 낭비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쓰레기를 가다하게 배출시킨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일회용품을 양산시킨 계기가 된 거고,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지금 보는 이 자료는 바로 1년입니다. 1년에 사용하는 양입니다. 이만큼 일회용 비닐봉투는 한 190억 장 한 사람이, 일회용 종이컵은 230억 개 한 사람이, 플라스틱은 690만 톤, 전자 폐기물은 65만 톤, 전 국민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은 우리가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자원들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해소되지 못하는 이런 우리가 쓰레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폐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은 자연에 나갔을 때는 또 자연에 해악을 미치는 거죠. 음식물 쓰레기 420만 톤 나오는데 얘네들을 잘 수거해서 우리가 활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변은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서 악취와 전염병과 각각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이야기죠. 길가에, 어느 길가에, 어느 다운타운가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그리고 색상이 화려한 이렇게 음료수병도 가게, 마트에 가면 있는, 바로 흔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편리에 의해서 사용을 했지만은 마지막은 이렇게 다른 생물들이 먹고 생명을 앗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먼 바다에 있는 고래의 이야기를 듣고 상어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건 바로 우리 바닷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남해안, 동해안, 서해안에서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버린 플라스틱이 이런 생물만 피해를 당할까요? 아닙니다. 마지막에 최종의 피해자는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라는 거죠. 자, 또 이런 사회적인 여건 속에서 폐기물을 바라보면 아시다시피 우리 집 옆에 매립장이나 수확장이 들어온다. 모든 국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근데 갈 데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재활용도 잘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사회적 기업이 열심히 재활용을 하려고 물건을 만들어 놔도 팔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쓰레기로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사람들은 나 이제 재활용품 더 수거하지 않을 거라고 중단 선언을 이런 문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울산도 많은 이런 그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지만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장, 재활용 처리 시설이 들어서는 곳은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합니다. 주민들 충분히 우리 이해합니다.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발생을 안 시켰는데 왜 내 집 앞에 이런 것들 들어와야 되는가? 그러면 매립장이나 소각장이 들어오면 당연히 환경도 나빠질 것이고 집값도 떨어질 것이고 이런 고민들이 됩니다. 왜 도시 사람들은 마음대로 쓰고 왜 이런 것들은 시골에만 들어왔어? 아름다운 시골 지역에 오염을 시켜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서로가 맞지 않은, 생각이 맞지 않은 이런 걸 인해 가서 사회는 점점 갈등 구조로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자, 갈수록 이제 비닐종이, 비닐봉투,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지만은 갈 데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활용을 해야 되느냐? 재활용하면 뭐 하느냐? 이런 것들 지금 이제 갖고 있는 거고요. 그 재활용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를 이렇게 먼저 우리가 정책을 만들었다라면 이렇게까지 어려움은 없었을 겁니다. 이런 이제 폐기물의 대란들, 이런 것들은 예고되었던 일이라는 거죠. 자, 이런 예고된 일들을 알면서도 못합니다. 왜? 너무 이해적인 충돌이 크기 때문에요. 그러면 비닐봉투를 생산한 업체는 비닐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도산합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비닐 사용을 금지를 하자고 주장을 하면 반대를 하고요. 또 판매한 사람도 반대를 할 것이고 이런 그 논리에 의해 갖고 제도를 통해서 금지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용량은 점점 증가하면서 대란의 위기, 처리 업체들이 더 이상 우리는 안 가져가겠다. 왜? 폐비닐을 쓰고 해서 재활용을 했더니 아무도 사지 않는다. 오히려 쓰레기 비용이 더 나간다라고 해서 파업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전국적으로 지금 쓰레기 대란, 갈 데가 없으니까 불법 처리, 불법 소각 이런 것들이 막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 전국이 한 235개 산에서 120만 톤의 쓰레기를 불법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수고해서 안전 처리를 했습니다만 지금도 끊임없이 불법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상황은 바로 폐기물 처리할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오는 것은 많은데 나갈 데는 없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현 주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거는 사실은 공공 폐기물 처리 시설이고 이런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이제 소각장, 매립장 이런 자원화 시설들을 이야기했지만 이 속에 하나는 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들,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다양한 재활용 산업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그래야만이 쓰레기는 쓰레기로서 남지 않고 제품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정책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바뀌고 있고 이런 정책들은 보면 대부분 쓰레기를 더 이상 만들지 말라고 하는 정책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95년도에 만들어내 갖고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하게 우리나라만이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 돈을 많이 내야 된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이 쓰레기 종량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제품은 분리배출 표시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플라스틱이라도 페트인지, P인지, PP인지, PS인지
PVC인지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분류해서 그 배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재활용이 용이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EPR 제도는 생산자들이 물건을 만들어낼 때 비용을 내야 됩니다. 어떤 비용? 쓰레기를 처리하거나 재활용을 하는 비용입니다. 삼성전자가 TV를 만들었어요. 롯데제과가 과자를 만들었어요. 삼양식품이 라면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런 업체들은 당연히 라면을 만든 업체는 마지막에 남는 건 라면 스프 봉지와 라면 봉지입니다. 그럼 라면 스프 봉지와 라면 봉지를 재활용할 수 있는 비용을 내야 되고요. 삼성전자는 다 쓰고 나면 폐 전자제품이 남습니다. 그 전자제품을 안전하게 재활용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돈을 내야 되고, 롯데제과는 과자, 음료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러면 먹고 난 다음에 남는 것들을 안전 처리하고 폐기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냅니다. 이러한 것들이 EPR 제도고, 지금 현재 EPR 제도는 모든 제품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부가 2016년도에 자원순환기본법을 만들었죠. 이 자원순환기본법이 갖는 것들은 굉장히 큰 의미가 크고요. 사회적 기업들이 좀 이익을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원순환법은 말 그대로 소각 매립을 하면 돈을 내야 됩니다. 처리 비용이 아니라 페널티인 거죠. 쓰레기에 대한 페널티입니다. 처리 비용은 따로 내고 페널티는 또 따로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쓰레기를 만들지 말고 재활용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소각과 매립을 할 때는 페널티를 내게 됩니다. 내게 되는데 그 비용을 다시 되돌려 받습니다. 70%를 서울시가 만약에 연간 100억의 소각 매립 처분 부담금을 냈다 그러면 70억을 되돌려 받는 거죠. 되돌려 받고 그 비용은 다시 재활용하는 기업이나 이런 데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만든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적 기업들이 하시면서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이런 것들은 참 이렇게 제품으로 만들고 쓰레기를 줄이면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그 프로포저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하세요. 그래서 이걸 하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고 제품을 만들 수 있다. 그럼 비용을 좀 지원을 해달라고 그런 제안하는 이런 것들을 소각 매립 처분 부담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는 많이 활용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비용이 만만한 비용이 아니라 매년 그만큼의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좋은 프로포저를 저는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아까 폐비닐 사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자원순환 정책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즉 이야기하면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시키는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플라스틱은 다시 재활용하도록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사회적 기업들이 참여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을 사용을 안 하고 다른 재질의 용기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플라스틱을 좀 더 경량화시키는 제품을 만들어내거나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다양한 제도들이 바뀜에 따라 가지고 사회적 기업들이 어떻게 참여를 하고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자기네들의 제품들을 만들 것인가 이런 그 설계를 저는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바뀌는 제도를 좀 검토를 하면서 자, 그 자원순환 기본법에 따라 가지고 그 이제 순환 제품 인증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환 자원으로 말 그대로 이제 한 번 사용하고 버린 것들을 잘 수거해서 처리해서 다시 제품을 만들어서 그 제품에 대해서는
자원순환 인증제를 받게 됩니다. 그런 자원순환 인증제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원순환 인증제를 어떻게 우리 제품으로 이제 받을 수 있을까를 한번 사회적 기업들이 고민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냥 쓰레기로 나가면 쓰레기 처리 비용을 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리 비용뿐만 아니라 처분 부담금도 이중과세를 합니다. 근데 자원순환 인증제는 그런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자원순환 인증을 받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제품들을 버릴 때는 폐기물로 되지만은 자원순환 인증제를 받는 순간 폐기물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 이중적인 그 폐기물 처분, 처리 비용, 처분 부담금의 비용들을 내지 않는 아주 큰 혜택인 거죠. 한 번 받게 되면 몇 년을 계속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저는 이제 사회적 기업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자원순환 인증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참여를 하고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도 사회적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이제 유념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분리배출 표시 제도가 우리나라도 그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졌죠.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건데 2020년에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한 내용들은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제도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도와 사회적 기업들의 사업과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분리배출 표시 제도가 예전엔 각각의 재질대로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좀 이렇게 조금씩 달라진다. 달라진데 이후에 사회적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어낼 때 이런 제도를 알고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거는 그러면 이제 시민들이 분리배출할 때도 예전 게 아닌 지금의 현재 이 표시 제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제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런 것들을 빨리 습득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는 사회적 기업에서 다양한 용기도 만들 것이고 제품도 만들 것이고 이제 만들 것인데 그 예전의 표시 제도가 아닌 지금의 현행 바뀌는 제도로 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자원순환 정책에서 갖고 한국의 시민사회가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했죠. 저기 이야기하면 자원순환사회연대 같은 우리 단체들이 이런 활동을 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시민사회가 일을 하면서 제도를 바꿨습니다. 제도를 바꾸면 사업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이제 사회적 기업에서도 적용이 될 텐데 이런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 달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제도가 바뀜으로써 어떻게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건지도 이렇게 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비닐봉투 사용을 점점점 이제 우리가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165제곱미터의 이렇게 마켓이지만 앞으로 점점 더 이제 이런 평수가 작아진다라는 거죠. 모든 곳에 다 이제 포함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에서는 다양하게 뭐 이렇게 물건을 만들어서 이제 뭐 어디에 담아줄 때 앞으로 그러면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이런 것까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이런 제도를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021년도부터 이제 OECD 국가에서는 폐플라스틱 수출입이 금지가 됩니다. 금지가 되고, 또 우리나라는 이제 다만 이제 OECD 국가에서는 페트, PP는 수출입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왜? 재활용품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수입이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잘 살펴봐달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건지. 사실은 플라스틱에서 가장 좋은 재질이
페트피, PPPS인데 이런 재질로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지금까지 사회적 기업들이 우리는 일본에서 아니면 뭐 호주에서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페트병을 수입을 했습니다. 페트병을 수입을 해서 그 페트병으로 뭘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판매하고 그랬던 기업이라면 2021년도부터는 그런 수입이 전면 금지가 되기 때문에 수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업체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을 때는 국내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랑 뭐 이렇게 아니면 아파트랑 이제 뭐 계약을 한다든지 그래서 좀 더 질 좋은 플라스틱을 선점할 수 있는 이런 좀 앞서가는 그렇게 행동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그 플라스틱을 갖고 제품을 만드는 업체에서는 꼭 명심을 하시고 잘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재질, 포장재 이런 것들이 다 바뀌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빨주노초 파란보의 플라스틱 음료수 병들은 앞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페트병에 아니면 뭐 이렇게 유리병에 지금까지 부착했던 그 라벨에 본드를 붙이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이제 다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도 보시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플라스틱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래서 선진국처럼 좋은 플라스틱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된다라는 거죠. 정부에서는 뭐 그 4대 플라스틱을 앞으로 금지를 했기 때문에 수입을, 그렇다면 국내산을 써야 되는데 국내산도 이제는 선진국처럼 좋아졌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페트병도 옛날처럼 본드를 붙이지 않았고 병에도 본드를 붙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붙였다 그래도 아주 작게 붙였기 때문에 굉장히 질 좋은 플라스틱이다. 그래서 국내산을 어떻게 많이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재활용할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최근에 그 법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끊임없이 이제 이런 페트병 라벨에 본드를 붙이지 말라라고 이제 그 제안을 하고 요구를 하고 제도를 만들었는데, 롯데칠성이 예전에는 이제 저렇게 아이시스 해갖고 저기다가 안에다 본드를 붙였겠죠. 본드를 붙였는데 옆에 거는 본드를 붙이지 않고 음각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올록블록하게. 그러면 본드를 붙일 필요가 없고 플라스틱 라벨을 쓸 필요가 없죠.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정부하고 다시 제도를 개정을 했죠. 어떻게? 그 묶음으로 해서 집에 배달하는 뭐 15개, 20개 이런 생수 한 박스, 뭐 6개, 뭐 12개, 뭐 이런 박스 있지. 이런 박스는 옛날에 하나하나씩 라벨을 다 사용을 했죠. 이렇게 보시면 보이죠. 그런 라벨들을 다 사용을 했는데 그런 라벨들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에 배달하는 것들은 이렇게 라벨이 없습니다. 하나 포장 띠지만 하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포장을 점점점 간소화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어떤 게 바뀌냐면 장례식장, 기타 이제 음식 배달 이런 많은 곳에서 일회용품들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바뀝니다. 앞으로 이제 장례식장의 일회용품도 되도록이면 다회용기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제도가 강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저희들이 이제 배달의 뭐 민족이라든가 배달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과 대상으로 다회용기로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기로 배달하고 수거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거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면서 다용기를 사용을 확대시키는 건데 이랬을 때는
지역에 있는 자원 순환을 하는 여러 이제 사회적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어떤 일이냐? 바로 용기를 대여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거점 울산이면 울산 뭐 북구에 뭐 어느 동네랑 같이 가 그 동네랑 그 음식점이랑 그 동네 음식점들과 같이 해서 음식점에서 이제 그 다용기를 쓰게 하고요. 그 다음은 사회적 기업들이 그걸 회수해서 그 다음은 소독하고 다시 음식점에 갖다 주는 거죠. 그래서 다용기를 계속 사용하게 하는 이 부분은 장례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이렇게 다용기를 임대를 해주는 거죠.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 그 외에도 뭐 축제라든가 잔치라든가 기타 굉장히 많은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다용기를 임대해주는 임대업 이런 것들이 저는 앞으로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고 사회가 좀 더 이제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주목해 봐 주시고요.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저희들이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회하고 제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제도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렇게 이 거점을 잘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 온라인 택배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앞으로 이제 온라인 택배가 지금까지는 이제 박스라든가 비닐 포장이라든가 이런 거 택배를 했지만 앞으로는 이제 그 견고한 상자를 통해서 택배를 하고 다시 그 상자를 재이용하는 이런 그 활동들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활성화되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사회적 기업들이 어떻게 참여를 할 것인지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거점망을 만드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그 활동을 할 땐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당연히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제가 제도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게 기본적인 그 예산에 대한 지원들이 함께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제품들이 이제 저희들이 계속 제안을 하면서 이중적으로 만들어냈던 묶음 포장들이 없어지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부터는 지금처럼 이렇게 보면 뭐 캔이라든가 우유라든가 모든 곳에서 다 이제 지금 묶음으로 되어 있는 이런 포장들이 사용이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런 배달업계하고도 이런 포장재 사용을 줄이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산 비닐 커버가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저희 단체가 모델링을 만들고 사용하지 않는 이런 이렇게 공공기관을 만들어내면서 지금 현재는 공공기관들을 사용은 다 금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22년부터는 대규모 점포, 일반 건물로 확대가 됩니다. 사용이 금지가 되는 걸로. 이걸 통해서 또 이제 그러면, 저는 이 새로운 산업의 동력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일회용 비닐, 커버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빗물을 어떻게 틀 건지. 지금 현재 몇 종류의 이제 빗물 틀이개도 있지만, 이런 것보다 더 다양하게, 더 이제 좋은 걸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저는 또 사회적 기업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지금 보이는 이제 빗물 틀이개도 저희 단체하고 캠페인을 하면서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기업들이 제도가 바뀌고 사회 분위기가 바뀌면서 사업의 판로를 어떻게 가지는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2022년도부터는 지금 현재 카페라든가 패스트푸드점 이런 데서 다 이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종이컵 사용이 돈을 받고
종이컵을 사용하게 됩니다. 컵 보증금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컵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는 건 즉 이야기하면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활동들이 있고요. 이런 활동을 하기까지는 이제 그 여러 우리 환경 단체들의 노력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보시면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자기 컵을 들고 다니는 이런 운동들을 진행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요. 그 다음은 플라스틱 빨대 안 쓰는 그런 활동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플라스틱 빨대와 플라스틱 컵을 안 쓸 때 그런 대안적인 것들은 우리가 사회적 기업들이 이 틈새 시장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그런 어떤 사업적인 마인드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일회용 컵, 플라스틱 이렇게 안 쓴다고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들 그러면 생분해성 플라스틱, 그럼 사용하면 되겠네. 이게 친환경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생분해성은, 좀 더 복잡한 문제입니다. 제도적으로도 이거는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일 뿐더러 또다시 이제 진짜 생분해성인지 아니면 그냥 빨리 녹아서 안 보이는 곳으로 가는 것인지 이러한 검증들을 정부가 제도를 좀 더 강화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무조건 생분해성 그러니까 이건 생분해성이라서 가능하구나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판단하시고 사업을 투자를 하신다면 혹시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잘 정부의 정책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좀 더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법이 완벽하게 사용하라 마라 이게 아니고 법을 좀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어떻게? 진짜 친환경 제품인지 아닌지를 인정할 수 있는 아주 이제 디테일하게 제도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숨을 고르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투자해놓고 난 다음에 어머 이렇게 하면 넣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자원순환 사업을 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제도가 이렇게 되니까 이러면서 선투자를 해서 굉장히 이렇게 곤혹스럽게 된 많은 기업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에서는 이런 거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잘 살펴봐 주시고 흐름을 어떻게 갈 것인지를 잘 이렇게 판단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제로웨이스 마켓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앞으로 아마 이제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이고 유럽이라든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순환 경제 사업으로 굉장히 지금 이제 활발하게 확대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포장지 없는 가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즉 이야기하면 내가 제품을 살 때 필요한 제품을 예전에는 보면 이렇게 참기름 살 땐 참기름 병을 가져갔고 막걸리를 살 때는 막걸리 주전자를 가져가서 구입해오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는 막걸리는 플라스틱 통에, 그 다음은 참기름은 참기름 병에 따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 먹고 난 다음에 다시 쓰레기로 나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다시 되돌아가자라는 이야기죠. 즉 이야기하면 내가 로션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로션 병원인데 로션은 없어요. 그러면 그 로션 병을 가지고 가서 화장품 아모레 퍼시픽 나는 사고 싶어. 아니면 다른 걸 사고 싶어 했을 때는 그걸 담아서 올 수 있는. 그러면 가격이 저렴해지겠죠. 병값이 빠지고. 세제나 샴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쓰던 샴푸가 떨어졌으면 샴푸 병을 가지고 가면 담아주고 가격도 30% 저렴하게. 그리고 공유 같은 것도 다 이렇게 내가 그릇을 같이 담아올 수 있는 이런 포장지 없는 마켓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포장지 없는 마켓을 만들게 되면 그만큼의 자원 낭비를 막을 수 있고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 기업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쓰레기를 줄이는 이제 순환 경제라는 부분들이 쓰레기는 줄이되 그런 어떤 그 사람의 소비 행동에 있어갖고, 소비 활동에 있어갖고, 소비 생활에 있어가지고, 편리하면서 뭔가 좀 그렇게 그 실천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기업의 그 틈새 시장에 그 있던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이제 그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적 기업이 할 수 있는 이제 제로 와이스 마켓에서 연간 한 100만 명 정도의 그렇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런 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이렇게 면면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런 그 활동도 했고요.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일회용품, 소비자는 비록 젓가락, 숟가락 하나를 줄였지만은 알고 보니까 엄청난 그 플라스틱을 줄였다는 게 이제 최종적인 결론으로 도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장재 없는 마켓이 이제 바로 이런 거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실천을, 나는 그냥 내 그 샴푸병 하나 들고 갔을 뿐인데 보니까 그 샴푸병을 새로운 걸 쓰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플라스틱의 감량 효과 이런 것들이 엄청나다라는 거죠. 자,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뉴욕시도 2030년까지는 약 한 26,700개의 녹색 일자리를 창출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며칠 전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후변화를 막으려면 탄소 제로로 가야 된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이제 선언을 하셨죠. 그러면서 순환 경제 산업들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저는 사회적 기업들이 참여하시는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그린 뉴딜을 통한 순환 경제 사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한번 그 해외 사례를 보겠습니다. EU 집행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이제 플라스틱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순환 경제 패키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1순위가 일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순환 경제만이 우리가 새로운 어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각각의 순환 경제를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EU가 보면 모든 일회용품을 줄이는데 그 일회용품을 줄이는 대신 대체제로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산업을 확대시켜라.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이제 이유인 거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산업에 대한 어떤 확대, 최근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또 계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제 각각의 이제 2025년까지는 얼마를 줄이고 2010년에서 2025년도까지는 이제 몇 개를 줄여가지고 마지막은 제로로 만들겠다는 이런 전략들이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순환 경제 산업을 통해서 연간 한 5,600개 사업을 만들고 11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매년 이제 이걸 1% 증가시킬 때마다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라는 것들을 명시해 놓은 거고, 그건 그만큼 또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가 예산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사회적 기업을 육성화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것들이 이제 아주 이제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제가 주는 것들은 뭐 제한적일 수 있지만은 사회적 기업에서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자료는 굉장히 많다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업에 대한 것들을 계속 좀 고민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이제 샌프란시스코도 마찬가지로 각각 이제 이런 이제 제도와 그 조례들을 바꿉니다. 바꾸면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것들이, 즉 이야기하면 플라스틱 그 이제 일회용 물병을 사용을 금지를 합니다. 샌프란시스코는 금지를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사람들한테 물을 먹고 싶을 때 물을 어떻게 먹어야 되죠? 라고 했을 때는 각각 거점별로 지역별로 지나가면서 계속 이제 수도꼭지를 만들라라는 것이죠. 엄수대를 만들어라. 그게 기본적인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또 하나의 이제 산업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수도꼭지를 만들어내면 수도꼭지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걸 관리하고 이런 것들 다 이제 일이라는 거죠. 그런 일자리를, 플라스틱 하나를 줄이면서 다른 일자리가 파생적으로 생겨난다. 이걸 보여주는 그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이제 한국도 이제 그런 이제 2025년까지는 엄청난 일자리와 예산을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걸 이제 어떤 기업들이 어떤 산업으로 이걸 만들 것인가, 말 그대로 굉장히 이렇게 핫한 재미있는 앞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겠죠. 자, 누가 먼저 그린 뉴딜에 참여를 하면서 예산을 받고 내 사업을 확장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건 이제 순환 경제 시스템에서는 이제 포장재 없는 가게가 굉장히 좀 활발해질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많은 곳에서 이러한 것들을 참여를 할 것이고 지원을 할 것이다. 그래서 잘 이렇게 살펴봐라,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 포장재 없는 가게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연결해주는 연결망, 리페어 연결망들이 또 이제 앞으로 굉장히 활발해질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그 대면 시대에는 우리가 뭐 마켓을 가고 이런 그 시점이었지만 앞으로는 마켓을 가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 대한 어떤 이 연결망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하나의 중요한 이제 사업으로 확대되는 거죠. 자, 그 포장재 없는 가게 이제 비전들은 쭉 이제 보시면 되고, 해외 사례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보시고, 다양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에서 어디에 가면 근거 자료가 있다라는 것들을 충분히 명시를 했기 때문에, 필요하신 기업에서는 이 그 명시된 뭐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들어가셔 보시면 더 많은 자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포장재 없는 이제 그 해외 사례는 이렇게 해드렸고요. 국내에서 지금 이제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아주 작은 더피크라는 작은 매장이 있었을 뿐인데 2016년 불과 이제 4년이 됐습니다. 4년이 됐는데 더 많이 바뀌게 되는 거죠.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난 9월 25일은 정부와 대기업들이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해서 그 대기업들도 포장재 없는 마켓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그렇게 논의를 하면서 함께 하기로 협약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이마트입니다. 이마트에 가시면 지금은 시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마트에 가시면 세제를 소분 리필합니다. 그러니까 세제통을 가져가면 세제만 사가지고 오는 거죠. 가격은 한 30% 가격을 낮췄어. 소비자는 그럼 훨씬 이득인 거고, 국가적으로, 그 다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적으로는 쓰레기가 안 나와서 효과적인 거고, 이제 두 가지의 토끼들이 다 이제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이마트에는 지금 이제
하고 있고 이후에 이제 지방으로 확대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아모레 퍼시픽인데 아모레 퍼시픽은 화장품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이렇게 못했습니다. 법이 화장품, 뭐 세제류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덜어서 판매하는 것들을 금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지를 했는데 지금은 소분 판매할 수 있는 것들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단 교육받은 사람들이 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들이 이런 데 이제 참여하기가 굉장히 편한 거죠. 자연 화장품을 만들어서 소분 판매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 자연 뭐 세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소분 판매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들이 참여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모레 퍼시픽은 지금 이제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모레 퍼시픽은 병을 가지고 오는 고객한테는 30%를 이제 할인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없는데 롯데마트에서는 롯데마트 반찬 가게에서는 내가 반찬통을 가져가면 반찬을 30%를 더 줍니다. 내가 만약에 1,000원어치 콩나물을 샀어요. 그러면 이제 팩에 담겨 있을 때는 하나의 팩에 이제 요만큼 담겨가 1,000원이었다면 4통을 가져가면 30%를 더 얹어주는 거죠. 이럴 정도로 지금 가게들이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올가푸드인데 올가푸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제품으로 이렇게 확대되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포장 전문 가게의 이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작은 지역의 농부 가게, 우리 단체랑 같이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런 디스펜서를 이제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매출이 점점점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아까 이제 용기 대여 사업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다양한 용기들을 각각의 뭐 식당도, 그다음에 장례식장도, 아니면 뭐 이렇게 파티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축제 행사장,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용기 대여 사업은 일본에서 굉장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사회적 기업에서 좀 더 벤치마킹 한다면 충분히 이렇게 좋은 아이템으로 살 수 있다. 그리고 저희들은 계속 문제가 되는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용기 대여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되는 제도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축제 이런 데도 연간 우리나라는 100만 건 이상의 축제가 열립니다. 크고 이제 작은 걸 포함시킨다면 1,000만 건 이상이 됩니다. 그랬을 때는 용기 대여 사업이 그렇게 이게 사업성이 있을까 없을까 그렇게 논하기에는 사업성은 있을 거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지역별의 어떤 것 좀 요즘은 재활용품들을 수매하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성남시도 마찬가지고 뭐 좋은 페트병 이런 플라스틱들을 주민들이 분리배출을 잘하고 깨끗이 세척을 한다 그러면 돈을 주고 구매를 합니다. 근데 이런 구매를 하게 되면 우리가 보기엔 돈이 안 남을 것 같은데 돈이 남는다고 그럽니다, 기업이. 그래서 이런 사회적 이제 성남시 같은 경우에 사회적 기업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그래서 재활용품들을 우수하게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그걸 가져오면 구매해주고 그걸 다시 이제 비싼 가격에 파는. 즉 이야기는 그 이제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현재 페트병은 킬로그램당 100원, 150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잘 세척하고 우수하면 1,000원까지 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의 전략들은 기본 시장에서 100원, 150원 하는 것들을 1,000원, 1,500원까지 갈 수 있는 고퀄리티의 재활용품들을 수매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바로 사회적 기업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사회적 기업들이 앞으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의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초서기 문화도 마찬가지인데, 그 EU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순환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고초서기 문화를 굉장히 이렇게 그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켓들도 많이 만들어내고, 그 인프라도 구축해주고, 플랫폼도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하나의 EU의 전망이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공유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공유와 이제 연결되는 거죠. 이런 이제 공유 마을에서 이제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요즘에 가장 이제 공유라는 것들을 잘하는 게 자전거라든가 아니면 킥보드 이런 건데, 앞으로는 더 많은 공유 물건들이 확대될 것이다. 왜? 아시다시피 집은 작아요. 근데 사용하고 싶은 건 너무 많아요. 내가 그 많은 것들 다 집에 갖다 놓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면 공유할 수 있는 부분, 쉐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물건들을 앞으로 확대시킬 것인가, 이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사회적 기업들이 좀 고민하면 저는 충분한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다라고 봅니다. 잘하고 있는 지역을 보면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 독산사동이라든가 이런 데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 몇 가지 아이템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린 뉴딜 이러면 너무 이제 큰 범위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경제도 성장시키면서 환경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산업들, 그래서 사람들이 돈도 벌고 환경도 살리는 이런 함께 사는 것들이 바로 그린 뉴딜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린 뉴딜, 지금 엄청나게 예산이 완전 쫙 깔려 있죠. 이 예산들을 어느 기업들이 잘 이렇게 받아서 좋은 사업으로 만드느냐, 이게 바로 지금 핵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의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놓치지 말고 좋은 사업으로, 좋은 아이템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 속에 환경도 함께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